괴랑의 괴담 읽어주는 밤. 나는 완전히 빈털털이었다. 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존재 자체로도 완전히 바닥이었다. 젊었을 때의 잘못된 선택이든 단순히 더러운 불운이든 인생은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나를 거리로 내던졌다. 마약이 뒤따랐고 재활원에 갔다가 또다시 재발하곤 했다. 소파, 쉼터, 버려진 집을 전전하며 살았다. 안정적인 수입 들어본 적도 없다. 그래서 그 이메일을 봤을 땐 읽지도 않고 삭제하려 했다. 어차피 내가 허접하게 쓴 취업 지원서에 대한 또 하나의 거절 메일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제목이 눈에 띄었다. 나와 저녁 식사를 하면 $50,000를 드립니다. 나는 외모가 좋은 편이 아니다. 마약 중독이 내 남은 몇 안 되는 장점을 망치기 전에도 그다지 매력이 있진 않았다. 눈은 푹 꺼져 마치 사라지고 싶은 것만 같았고 내 피부는 수분이라는 걸 잊은 듯 푸석푸석했다. 그러니 이런 이메일은 황당하기 짝이 없었다. 나는 외모도 이력서도 그 어디에도 뽑힐 만한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방금 쉼터를 나온 참이었고 $50,000는 내 인생에선 상상조차 못할 꿈 같은 금액이었다. 그래서 계속 읽었다. 보낸 사람의 도메인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메일 내용은 이랬다. 존경하는 수신자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아를 제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제안은 로맨틱한 성격이 전혀 아닙니다. 기아께서는 저와의 식사 자리에 참석해 주시면 충분한 보상을 받으시게 되며 다음 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식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킬 것. 계산 후 제가 직접 동행해 나가 드립니다. 두 번째, 본인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음. 세 번째, 정장을 착용할 것. 정장이 없는 경우 입구에서 맞춤 정장을 제공해 드립니다. 사이즈는 완벽히 맞을 것이며 조건을 위반할 시 보상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락 시 회신을 주시면 시간과 날짜를 안내 드립니다. 거절 시 이 메일을 무시해 주십시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다. 하지만 절박함은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 했던가. 이웃 따위 물을 생각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곧장 답장을 썼다. 너그러운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조건을 수락하며 참석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응답은 사실 기대하지 않았다. 피싱 사기일 것이라 생각했으며 혹은 아무 일도 없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 초 뒤 답장이 왔다. 월요일 오후 6시. 그곳에서 뵙겠습니다. 질문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더 알 수 없는 수수께끼 답변이었다. 그제야 약간의 상식이 발동되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보기로 했다. 이건 명백히 그의 업무용 이메일 같았으니 도메인을 검색했다. 이름만 보면 대형 로펌 같았는데 아니었다. 법률사무소가 아니었다. 그냥 상가 건물에 있는 작은 사무실 하나. 상품도 서비스도 없다. 그저 지점장이라는 직함의 남자 사진 한 장이 전부였다. 사무실은 직원 2명이 겨우 들어갈 크기였으며 아무리 검색해도 그 다음 지점은 나오지 않았다. 하는 일? 솔루션. 구체적인 설명은 없이 그 솔루션이라는 한 단어뿐이었다. 나는 포기할까 잠시 고민했다. 그랬어야 했다. 하지만 더 잃을 것도 없을 때 망설임은 사치가 된다. 어차피 난 이제 잃을 게 없었으니 그냥 해보기로 했다. 마약에 절어 얻어맞는 생활 사이로 월요일이 서서히 머물이 드러나듯 다가왔다. 정장은커녕 제대로 된 옷도 없어서 낡은 흰색 셔츠와 회색 바지를 꺼냈다. 얼룩이 있었고 다림질은 몇 년째 안 한 옷이었다. 그래도 나름대로 나의 최고급 복장이었다.
그건 아무 의미 없었다. 사실 레스토랑에 들어서자마자 안내원은 말없이 드라이 클리닝된 깔끔한 정장을 내밀며 화장실을 가리켰다. 고급스러운 정장이다. 정말 맞춤처럼 내 몸에 딱 맞았다. 소매 길이, 목둘레까지. 너무 완벽해 의심스러울 정도였지만 지금 당장 나는 무언가를 따질 여유도, 돈도 없었다. 레스토랑은 묘하게 매력적이었다. 부드러운 조명이 식탁보 위로 따뜻하게 흘렀고 추상화가 걸린 액자가 벽을 채웠다. 나무 장식, 반짝이는 커튼, 인공식물 냄새, 잔잔한 재즈. 하지만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내가 들어올 때만 해도 내 테이블쯤 손님들이 웃고 떠들었는데 지금은 조용하고 비어 있었다. 안내원, 바텐더 몇 명, 그리고 나와 똑같은 정장을 입은 대머리 남자 한 명뿐이었다. 그가 바로 지점장이었다. 그의 테이블로 다가가자 그가 내가 올 줄 알았다는 듯 아무 말 없이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그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슬프고 처진 눈, 마치 상어 지느러미처럼 뾰족한 코, 콧구멍이 거의 없는 듯 보였다. 말할 때마다 그의 처진 볼살이 살짝 흔들렸다. 그는 손을 내밀며 나를 반겼다. 나는 불안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라고 답했다. 그 뒤로 이어진 대화는 의외로 부드러웠다. 음식은 내가 먹어본 것 중 거의 최고였다. 사치스럽지만 이상하게도 향수를 자극하는 맛. 마치 나만을 위해 만든 듯 했다. 그는 어린 시절, 현재 일하는 환경, 가족에 대해 물었다. 대부분의 기억은 고통스러웠지만 그저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다. 나는 조금씩 경계를 풀기 시작했다. 그는 한 번도 끼어들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지켜만 봤다. 그러다 그는 진지해졌다. 내가 포크를 들려놓은 순간 그의 손이 내 손목을 잡았다. 차갑지만 단단한 손길과 함께 낮아진 목소리로 묻는다. 네가 절대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 뭐지? 네? 나는 그의 갑작스런 진지함에 놀랐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요히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 답한다. 엄마가 돌아가실 때 그 당시 도둑질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를 돌봐야 했고 지켜야 했는데 엄마가 그만두라고 했던 걸 사고 말았습니다. 그때 웨이트리스가 아무 말 없이 작은 도자기 그릇을 내 앞에 놓았다. 그 안에는 단 한 개의 구운 가리비가 붉은 고추 소스 위에 올려져 있었다. 가리비의 부드러운 살은 열기를 머금고 있었고 레몬 제스트가 살짝 풍미를 끌어올렸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에는 판단이 없었고 조용히 받아들이는 듯 했다. 그리고는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천장을 보니 샹들리에에 전구 하나가 더 켜져 있었다. 그 빛은 접시 아래 그림자를 왜곡시키며 약간 휘어졌다. 나는 눈을 깜빡이고 문질렀다.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재즈 음악은 미묘하게 느려졌고 음들이 조금 더 오래 남아 있었다. 그가 돌아왔을 때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오른쪽 얼굴이 더 젊고 탄탄해 보였고 왼쪽은 그대로였다. 입가에 주름이 사라지고 미소는 한결 가벼워 보였다. 그는 부드럽게 다시 물었다. 네가 지금까지 한 일 중 가장 친절한 것은 무엇이니? 나는 한겨울 밤에 내 차에서 자게 했던 홈리스 아이 이야기를 했다. 이름도 몰랐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냥 문을 잠그고 아침까지 깨어 있었다. 누가 이상한 짓 하지 않을까 걱정해서였다. 그가 그 말을 듣는 동안 또 다른 요리가 나왔다. 속을 파낸 사과 안에 따뜻한 버터넛 스쿼시 스프가 담겨 있었다.
사과의 아삭한 가장자리가 부드러운 수프를 감쌌고 세이지 오일이 단맛을 중화시켰다. 그 스프는 내가 그 아이를 추위로부터 보호했던 어떤 약속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것을 듣는 동안 왼쪽 눈이 더 밝아지고 얼굴 왼쪽이 부드러워지는 듯 했다. 마치 더 젊어지는 것만 같았다. 빛의 착시인지 아니면 방이 더 어두워진 탓인지도 몰랐다. 그는 또다시 질문했다. 네가 한 최악의 거짓말은 무엇이니? 나는 머뭇거린다. 이 기억을 되살리지 않기로 다짐했지만 그 노인 앞에선 털어놓아야만 했다. 내 가까운 사람이 약물 과다 복용을 했을 때 나는 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걸 봤지만 두려움에 얼어붙었죠. 경찰이 내게 왔을 때, 그가 내게 도착했을 땐 이미 죽었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듣고만 있었다. 그때 또 다른 요리가 나왔다. 투명한 찐 만두가 홀로 놓여 있었고 껍질이 너무 얇아 만지기조차 조심스러웠다. 만두를 찢자 매운 칠리 국물이 쏟아져 나와 혀를 태우는 듯 화끈했다. 그 맛은 내가 묻어두려던 비밀의 고통을 상기시켰다. 그가 일어나 천천히 걸어나갔다. 의자가 삐걱거리고 바닥이 이상하게 휘어졌다. 기다리는 동안 바 뒤 벽지가 열을 받아 부풀어 오르는 듯 했다. 커튼은 무거워졌고 액자는 각기 다른 각도로 기울었다. 작지만 분명한 변화였다. 직원들은 접시를 바꾸지 않았다. 잔은 스스로 다시 채워졌다. 그리고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 방 안 사람들 얼굴이 모두 그의 얼굴과 비슷했다. 똑같진 않았지만 복제된 가족처럼 반복할수록 퇴화하는 모습이었다. 바텐더는 한쪽 눈이 튀어나왔고 안내원의 미소는 녹아내리는 밀랍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왜곡은 더 심해졌다. 턱 한쪽은 쭈글쭈글하고 반대쪽은 철사처럼 팽팽했다. 얼굴의 대조는 육체적 차원을 넘어 깊은 뭔가를 내뿜었다. 의견이 맞지 않는 두 성격의 반쪽처럼 그는 앉아서 내 침묵의 무게를 재려는 듯 내 눈을 들여다본다. 내 영혼을 평가하는 건지 아니면 공포가 내 몸짓 곳곳에 스며든 걸 감상하는 건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아주 경건한 목소리로 말한다. 가장 그리운 기억은 무엇이니? 잠시 머뭇거렸다. 모르는 게 아니라 진실이 너무나 부서지기 쉬워서 인정하기 두려웠다. 나는 매년 여름 미시간 호수에서 수영했어요. 천천히 말했다. 친구들과 괴물 이야기를 하며 소리치곤 했죠. 어리석었지만 그때만큼은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아무에게도 빚진 게 없던 시절이었죠. 그의 멀쩡한 눈에 눈물이 맺혀 얼굴 밝은 쪽으로 흘러내린다. 어두운 쪽은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는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감사해야 할지 도망쳐야 할지 판단할 수 없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동작은 느리고 무게가 실려 있었다. 의자가 삐걱거렸고 이번 화장실 휴식은 더욱더 길게 느껴졌다. 침묵은 더 짙어졌고 음악도 희미해졌다. 조명이 다시 어두워졌고 액자 하나가 옆으로 떨어졌다. 바텐더는 같은 곳을 계속 닦으며 표정 없이 눈만 조금 튀어나온다. 입구 근처 벽지는 갈라져 있었고 간은 뿌리처럼 뻗어나간다. 파리가 내 접시 옆 와인잔을 빙글빙글 돌았다. 나는 가슴이 조여오는 걸 느낀다. 그가 돌아왔다. 이번에는 앉지 않고 압도하듯이 나를 내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이상했다. 대칭이 무너져 한쪽 눈은 완전히 튀어나와 떨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깊숙이 움푹 들어갔다.
입은 살짝 벌어졌지만 숨은 쉬지 않았다. 그는 몇 초간 침묵하다 마침내 말한다. 디저트를 드시겠습니까? 나는 본능적으로 일어선다. 화장실에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다녀오세요. 화장실은 너무 조용했고 거울은 너무나도 밝았다. 나는 몸을 앞으로 숙였지만 거울 속 내 모습 대신 그 남자가 서 있었다. 방 안이 아니라 반사 속에, 그 거울 속에 서 있었다. 그의 몸은 전보다 길게 늘어났고 정장은 연못 표면처럼 반짝인다. 두 눈은 심하게 떨렸고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거나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무감각하게 다시 나올 뿐이었다. 이제 식당은 거의 사라져 있었다. 벽지는 완전히 일그러졌고 테이블은 나선형으로 녹아내렸으며 바닥은 액체 같은 돌처럼 일렁인다. 커튼도 완전히 사라져 창문 대신 정체모를 정적만이 있다. 그는 그 중심에 서서 차분히 말한다. 잘했네 젊은이. 참회는 쉽지 않지. 가장 어려운 건 네가 알던 세상의 일부가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야. 내 무릎이 무너질 듯 했다.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모든 게 느려지는데 그 말은 예외였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내가 간신히 물었다. 그는 아이에게 마지막 질문을 다정히해주는 아버지처럼 미소 지었다. 이 식사는 보상이 아니라 통과 의뢰란다. 아니요. 나는 속삭였다. 나는 걸어서 여기 왔어요. 쉼터도 이메일도 기억해요. 네가 기억하는 건 마약이지. 그는 부드럽게 부정했다. 그리고 식당에 멈춰 서 있었던 시간. 타일 바닥이 얼마나 차가웠는지도, 누군가 널 찾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도. 나는 진실이 튀어나오길 바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소용없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우리가 제공하는 건 오직 한 순간뿐이란다. 마지막 대화, 마지막 한 입, 그리고 마지막 고백. 식당의 마지막 조각이 바람에 흩날리는 재처럼 흩어졌다. 테이블도 사라지고 바닥 균열에서 김이 났다. 그는 다시 손을 내밀었다. 그의 정장은 달빛이 바다를 흐르듯 신비롭게 반짝였으며 실에는 얼굴과 그림자가 뒤섞인 듯한 무늬가 있었다.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잘했어. 솔직했으니 그걸로 충분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어떻게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그는 어깨 너머로 돌아본다. 식당은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여러 문이 있는 복도가 있었다. 어떤 문은 열려 있었고 어떤 문은 따스한 빛을 내뿜었으며 나머지는 어둡고 닫혀 있었다. 이제 그가 말했다. 네가 선택할 차례란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언제나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